올해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0% 성장. 그렇죠. 1분기에는 역성장,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마이너스 0.2%. 끔찍한 일입니다. 정말 유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 굉장히 경제가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진보 정권은 성장과 분배를 같이 가져가는 그런 그 경제 철학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분배를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경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성장을 해야지 파이를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IMF 외환 얘기도 아니고 코로나도 아니고 그런 얘기도 아닌데 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은 이 경제가 다 폭망하고 마이너스 역성장까지 갔나요? 이분들이 이제 진단을 하겠죠, 정확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사실 계속 우리 제조업에서 강점을 갖고 있던 그런 그 자동차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이 자동차, 철강, 조선, 배터리, 조선 네. 이런 우리가 좀 강점을 가진 다음에 반도체 강점을 가진 부분들이 계속 중국이라고 하는 거센 추격자가 거의 이제 따라잡았어요, 우리를. 그렇죠. 거의 따라잡혔다. 추월당한 곳도 많죠.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던 그 어떤 경쟁력이 지금 한계에 도달한 측면.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거든요. 그러면은 AI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자율주행차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미래 성장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미래 먹거리 분야를 발굴을 하고 제조업의 경쟁력에 강점이 있던 분야는 또 뒤처지지 않게 또 투자를 하고 이렇게 이끌어 갔어야 되는데 아니 맨날 술 처먹고 대통령실에 출근도 안 하면서 말이죠. 가짜 출퇴근 차량 보내고. 와, 충격적이었죠. 가짜 출퇴근 차량은 아마 세계사에 대통령이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는 아마 유일한 사례일 겁니다. 아니 그리고 극우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맨날 편가르기 하고 자기와 반대하는 비판 세력, 시민단체, 야당은 다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하고 공격하고 편가르기 하고 이러는데 경제를 제대로 운영할 능력도 안 되고 무식하고 사실 경제에 대해서 무식할 뿐더러 제대로 된 사람 써가지고 경제 자기가 꽉 잡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고민하고 회의하고 하면서 진두지휘하면서 경제를 운영을 했었어야죠. 듣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의 히틀러 정권보다 더 흉악한 정권이 있었네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지금 어려운 위기 국면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완전히 절단을 내는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4년 동안에. 그러면 이걸 살려야 되는데 우리 비상경제 TF도 만들어지고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그 첫발을 일단 대통령 취임 후 사상 최단 기간 내에 국제회의에 예. 캐나다로 이재명 대통령이 15, 16일 출발하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 좀 해보시죠. G7 회의. 예. G7 정상회의가 뭐 아시겠지만은 서방 선진 7개국 그렇죠.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올해 의장국이 캐나다예요. 캐나다. 그래서 캐나다 총리가 의장국이 몇 개 나라 정상을 옵섭으로 초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을 했고 사실 지금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고민을 했다고 그래요. 4일날 취임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15, 16, 17일이거든요. 3일 동안 캐나다 엘버타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그러면은 11일 만이에요. 대통령 취임 11일 만에. 그렇죠. 그렇게 빨리 해외에 정상회담하러 간 경우가 없었거든요. 우리 그래픽도 준비되어 있죠. 그래픽 역대 대통령들 정상회담 한번 좀 참석 날짜가 나오는데요. 사상 최단기간이죠. 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보십시오. 윤석열 같은 경우에 취임 49일 만에 해외에 갔는데 그게 뭐냐면은 일본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였어요. 그때도. 네네. 예. 일본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렸고 그때 옵서버로 이제 일본 총리가 초청을 해가지고 49일 만에 갔었고 이명박 대통령도 49일 만에 갔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51일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70일 만에 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1일만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 빠른 거예요. 그래서 사실 대통령실에서 걱정한 거는 아직 조각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대통령실도 수석 두 자리가 아직 인선이 마무리가 안 됐고 지금 총리 내정자는 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15, 16, 17 캐나다 G7 정상회의에 다녀와가지고
조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안보실도 다 지금 인선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안보실 1, 2, 3, 4장 그러니까요. 인선이 안 됐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안보실 2차장이 이렇게 G7 정상회의나 해외 정상회담에 하면은 안보실 2차장이 그것을 서포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안보실 2차장이 외교부의 담당 국장, 과장, 외교부의 그런 그 전문 외교관들 불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이번 G7 정상회담의 주 의제가 뭐고, 우리 입장에서 G7 정상회담이 열리면은 그것뿐만 아니고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다자간 회의에서 우리 중요한 나라들과는 다 회의를 그렇죠. 하는 거죠. 예, 트럼프 대통령하고 다음에 이시바 총리하고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을 당연히 조율해가지고 그 캐나다에서 정상회담을 열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또 한미 정상회담 의제를 발굴을 하고 그 의제별로 우리의 또 어떤 논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지금 7월 8일까지 25% 상호 관세를 유예를 시켜놨는데, 그러면은 7월 9일부터 25% 상위 관세가 발효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시겠지만은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에 지금 25% 품목별 관세가 4월부터 부과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5월 우리나라 수출이 팍 줄었어요. 미국 자동차 수출은 30%가 넘게 줄었고 철강 수출도 지금 20% 넘게 감소가 됐거든요. 지금 한국 경제가 지금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7월 9일부터 25% 상호 관세가 부과가 되면은 미국에 수출되는 우리나라 전 수출 품목이 20, 30% 급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왜 무리를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느냐? 이것 때문이거든요. 지금 국가 경제 안보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대한민국 위기 상황이고, 하루라도 빨리 트럼프 대통령 만나가지고 25% 관세율을 줄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사실 준비가 안 됐지만은 제가 보기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 거의 매일 밤샘 할 겁니다. 원래 밤샘 스타일이죠. 밤샘 하면서 지금 안보실장 또 외교부 막 이렇게 전문가들 불러가지고 같이 토론하고 회의하면서 지금 시뮬레이션도 하고요. 하고 네. 굉장히 사실 무리하게 일정을 잡은 거예요. 아니 많은 분들이 네. 판단하실 때 그런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를 했잖아요. 예. 6월 6일 날. 예. 그때 대개는 이렇게 정상 간의 첫 이 만남 통화는 5분 정도 하는데 20분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개인적인 아픔의 얘기, 암살당할 뻔한 위기라든가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간에 친근감을 가졌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순간 판단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가는 걸 많이 말렸는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야 이거 합의 맞겠구나. 가서 만나서 내가 승부하고 같이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첫 통화죠. 첫 통화고 뭐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야당 정치인이 미국 대통령하고 통화를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통화가 안 되죠. 통화를 할 일이 없고 그래서 사실상 첫 통화인데 저도 하여튼 김 교수 분석에 동의를 하는데 20여 분간 통화를 하면서 뭔가 좀 케미가 맞겠구나라는 대통령의 촉이 그렇죠. 발동한 거죠. 그 느낌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온 것 같고 아직 대통령실 인선도 마무리 안 됐고 내각 인선도 마무리 안 됐고 10일 만에 G7 정상회의에 가가지고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하는 게 굉장히 촉박하고 좀 성급한 느낌이 들지만은 그렇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놓인 경제적인 어떤 위기 상황을 봤을 때 빨리 서두르자. 내가 좀 고생이 되더라도 빨리 준비해가지고 가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닥친 가장 큰 외교적 난제는 바로 관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국과 중국 간의 저 경쟁 속에 우리 관세 폭탄을 맞고 있는데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보관이 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거기서 이제 중국과도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그리고 중국 G7 정상은 아니죠. 그렇지 초청은 안 받았죠. 이번에 관련돼서 계속 반응들이 올 텐데 앞으로의 난제는 또 중국과 어떻게 외교 관계를 가져가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국무부에서는 뭐 이제 환영 성명을 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백악관에서 조금 삐딱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 중국과의 그
어떤 그 관계를 지켜보겠다는 그런 뉘앙스로 약간 견제구를 날렸어요. 그렇죠. 견제구를 날렸어요. 이례적이었죠. 예, 이례적이었죠. 사실 아니 대통령 당선됐으면은 사실 그 덕담을 하여튼 하고 하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었는데 이례적으로 대중 견제구를 날렸단 말이죠. 뭐 진보 정권이 아무래도 그 한반도 윤석열 정부는 지금 3년 내내 북한을 깠잖아요. 북한하고 적대적인 그런 북한을 계속 비난하고 북한에 대해서 공세적인 그런 이 기조로 일관했지 않습니까? 전쟁을 유도하는 드론까지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식의 지금 내란 특검이 지금 가동이 되면은 그 윤석열의 외환죄에 대해서도 내란 특검 지금 11개 그렇죠. 죄목 중에 들어가 있는데 그 분명히 규명해야 될 거고 어찌됐든 간에 진보 정권에서는 한반도 평화 문재인 정부 때는 그 당시 일기 트럼프 대통령 끌어들여 가지고 그 김정은하고 판문점에서도 회담하고 상하이에서도 회담하고 적극적으로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중국과 러시아를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식의 어떤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와 우리가 적대적으로 지낼 이유가 없잖아요.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아니, 중국은 제1의 우리 수출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러시아도 경제적으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경제 대국이거든요. 군사 강국일 뿐만 아니라 인구가 3억 명에 가까운 대국가 전통적인 강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경제적으로 우리가 중국, 러시아와 계속 실용적으로 그렇게 하고 아무리 우리가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을 기본 축으로 하더라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북한과 남북 간의 어떤 한반도 평화 체제, 한반도 평화 체제라는 게 왜 중요하냐? 증시 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한 거고 코리아 리스크 때문에 계속 지금 증시가 2,500, 2,600 여기에서 계속 헤매고 있잖아요. 수년 동안 지금 헤매고 그렇죠. 있고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외국인들의 어떤 외국 기업에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한반도의 어떤 남북 간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도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그게 일치한다라고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설득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이 선순환의 구조 그리고 평화와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높아지는 것에 비례해서 예. 지금 오늘도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예. 물밀듯이 밀려들어오면서 주식시장도 계속 오르고 있죠. 그렇죠. 지난주도 하반기 계속 올랐고 오늘도 지금 계속해서 이 주가가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줄어들고 그렇죠. 전쟁의 위험이 줄어들고 그렇죠.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한국이 투자할 나라다라고 그렇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죠. 민주 진보 정권이 들어섰다는 것 자체로도 윤석열처럼 그렇게 북한에 적대적이고 중국과 러시아를 기피하고 했던 그런 그 극우 정권이 사라지고 민주 진보 정권이 들어서니까 그거 자체만으로 지금 증시가 2,500에서 지금 2,800, 2,900이 지금 취소했지 않습니까? 야,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지수 5천 예. 오는 겁니까? 아니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번 주 제가 지금 보도에 의하면은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거다라는 그렇죠.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상법 개정안이 뭐예요? 주주들이 회사의 이사들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지금 상법에는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게 아니라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충실해야 된다. 결국 주주들을 염두에 두면서 회사를 운영해라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오로지 회사 이익이 뭡니까? 대주주의 이익이죠. 오너의 이익이고. 주식회사가 된다는 거는 주주들의 이익을 고려하고 주주들과 함께 성장한다는 게 주식회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니 오너들이 자기 자식들한테 기업 물려주려고 하니까 결국 상속증여세 아끼려고 주가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주가를 올려가지고 주주들의 이익을 챙겨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주가를 더 억눌러요. 상속 증여세 낮추려고. 그렇죠. 다음에 회사를 쪼개요. 쪼개가지고 아니 회사를 쪼개서 또 상장을 시켜요. 그러면은 기존 주주들은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손실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주주는 이익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막겠다는 거예요.